네, 안녕하세요.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장비를 소유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강의를 보고 계실 여러분들이 개인 장비로 가장 염두에 두시거나 구매하실 미러리스 카메라 기준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미러리스 카메라와 그에 맞는 촬영 시스템 위주로 운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러리스의 선택입니다. 우선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엔진의 배기량을 확인하실 겁니다. 카메라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센서의 크기입니다. 센서는 보통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라고 세로 13mm, 가로 17.3mm의 센서가 있고요. 이 센서는 보통 파나소닉, 올림푸스의 브랜드에서 사용을 하는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APS-C 센서라고 캐논을 제외한 다른 타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크기는 가로 기준 23.6mm, 세로 15.6mm의 센서로 소니나 캐논, 삼성 등에서 생산을 한 센서고요. 마지막으로 풀프레임 센서는 가로 36mm, 세로 24mm 센서로 소니나 캐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디엄 포맷 센서라고 53.7mm, 40.2mm의 센서를 가진 포맷도 존재합니다. 저희가 좀 잊고 지냈던 브랜드 펜탁스 그리고 후지필름 카메라 브랜드들이 이런 미디엄 포맷의 카메라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유명한 브랜드로는 하셀블라드, 페이지1과 같은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디엄 포맷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이유는 사실 미디엄 포맷은 아직 컨슈머 라인까지 내려오기엔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머물러져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풀프레임은 렌즈의 화각을 1:1 비율로, 그러니까 렌즈의 화각을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실 수 있는 센서입니다. APS-C 센서 렌즈 화각률은 1:1.5 비율로, 그리고 마이크로 포서드는 1:2 비율로 나타나집니다. 예를 들어 10mm의 화각을 가진 렌즈를 풀프레임에서는 10mm, 그리고 APS-C 센서에서는 15mm, 마이크로 포서드에서는 20mm로 환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카메라가 가진 센서에 따라서 렌즈의 화각을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이뿐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풀프레임이 저조도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기 유리합니다. 저조도에서 가장 취약함을 보여주던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는 요즘 들어 듀얼 ISO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그 약점을 지속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풀프레임이 가장 좋은 것 아니냐고 물으실 겁니다.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배기량이 높은 차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보통 고급 차량이고 비싸고 성능도 좋습니다. 카메라에도 마찬가지로 풀프레임인 보통 브랜드의 플래그십 기종 및 하이엔드 기종에 탑재되는 센서이며 풀프레임의 렌즈 또한 보통 타 센서 크기의 렌즈들보다 비쌉니다. 물론 비싼 만큼 저조도와 렌즈 전체의 화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가 큰 만큼 센서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주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점 때문에 일부 풀프레임에서는 4K와 고속 촬영과 같은 일부 헤비한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하는 촬영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크롭해서 센서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럼 센서가 작은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는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인데 성능이 좋지 못할까요? 물론 풀프레임과 비교해서 하드웨어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저조도에서 심한 노이즈,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토포커스 등이 그 약점입니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작은 센서 때문에 프로세서가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강점을 가지죠. 그래서 비슷하거나 훨씬 저렴한 가격에 풀프레임 센서를 가진 카메라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K 60프레임 촬영, 그리고 180프레임 슈퍼 슬로우 촬영, 그리고 10비트 및 로우 촬영과 같은 사실 컨슈머 가격대의 카메라급에서 상상하지 못했을 녹화 성능을 제공합니다. 상대적으로 렌즈도 싸고 예전 필름 카메라에 사용되었던
빈티지 렌즈들도 마운트하기 원활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 다양한 렌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추가로 요즘 들어 한손 짐벌에 대한 관심과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존 카메라 바디에 내장된 IBIS 시스템, 그러니까 인바디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이 가장 뛰어난 카메라 브랜드는 올림푸스와 파나소닉과 같은 경우인데요. 이 두 브랜드 모두 마이크로 포 서드 센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포 서드 센서에서는 같은 미리수를 가진 렌즈이더라도 풀프레임과 비교하여 작고 가벼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선 짐볼 및 운용이 훨씬 라이트하고 쉽게 오퍼레이팅 하실 수 있습니다. 센서가 작다고 선여도나 이미지 퀄리티에 대해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고급 사진기로 유명한 라이카의 경우도 마이크로 포 서드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풀프레임 카메라보다 우수한 녹화 기능을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APS-C 센서를 가진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일까요? 대부분 풀프레임을 생산하는 카메라 브랜드에서 조금 더 보급형 혹은 영상에 더 특화된 카메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추후에 풀프레임의 하이엔드급 미러리스의 구매 의사가 있지만 당장에 구매하시기엔 조금 부담되신다면 APS-C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풀프레임 렌즈와 마운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풀프레임 바디를 구매하셔도 렌즈를 공용으로 쓰시며 세컨캠으로 운영하시기에도 좋습니다. 마이크로 포 서드 시스템의 약점인 저조도와 오토포커스 면에서도 하드웨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경우가 많으며 풀프레임의 바디의 경우 특정 헤비한 촬영 모드에서 크롭되기 때문에 APS-C 센서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풀프레임을 제외한 센서의 카메라들만 칭찬을 한 것 같은데 저조도와 오토포커스의 경우 정말 큰 메리트를 가지는 센서입니다. 촬영에서는 카메라 바디뿐 아니라 부수적인 장비들도 매우 중요하고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도 여유가 있다면 풀프레임 바디를 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렌즈의 화각을 100%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광량에서도 충분한 노출을 얻을 수 있는 점은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카메라를 선택하셨다면 렌즈를 마운트 하셔야 합니다. 카메라가 뇌라면 렌즈는 안구입니다. 얼마나 날카롭게 혹은 부드럽게 볼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넓거나 얼마나 멀리 볼 것인지 또 피사체를 기준으로 초점은 피사체에 얇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피사체 앞뒤로 두껍게 초점이 맞을 것인지 렌즈를 통해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이 얇게 맞는다면 초점이 맞는 지점을 제외한 앞뒤 부분의 피사체는 상대적으로 블러리하게 보이게 됩니다. 혹은 매우 두껍게 맞았다면 이미지의 블러리한 부분 없이 전체가 초점이 맞습니다. 이를 심도가 얇다, 깊다 라고 부릅니다. 24mm에서 200mm의 렌즈가 보통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 중 50mm가 표준 화각이라고 하며 이보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광각이라고 하며 이 중 약 10에서 15mm는 초광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쉬아이 렌즈 혹은 어안 렌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6mm에서 12mm의 렌즈가 어안 렌즈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 초광각 렌즈지만 왜 어안 렌즈라는 명칭을 따로 붙였을까요? 이름 그대로 물고기의 눈으로 보는 듯한 둥글게 왜곡된 이미지를 담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10mm 혹은 12mm의 초광각 렌즈를 선택하실 때 그것이 일반 광각 렌즈인지 아니면 어안 렌즈인지를 확인하셔야 원하는 푸티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준 화각보다 숫자가 커질수록 망원이라고 합니다. 망원 렌즈라는 이름 때문에 아이돌 팬들이 저기 멀리 있는 아이돌을 찍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기 위한 렌즈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프레임으로 피사체를 광각과 망원 렌즈로 각각 찍었다면 그러니까 광각 렌즈로는 피사체가 가까이, 망원 렌즈로는 피사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촬영을 했다면 그 결과물은 다릅니다. 우선 망원은 배경을 압축시키고 상대적으로 광각보다 심도가 얕습니다. 따라서 배경을 압축시켜 공간감을 왜곡하고 블러리하게 하는 효과를 얻어 보편적으로 더 시네마틱한 룩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인물의 경우 광각보다는 망원으로 인물을 찍었을 때 더 실물과 가까이 나오며
더 스탠다드한 인물 룩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물 촬영할 때는 보통 50, 85, 135mm의 렌즈가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망원일수록 1, 2mm의 화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각일수록 1, 2mm의 차이는 큰 점을 아시고 사용하신다면 렌즈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렌즈와 바디의 센서는 정확히 우리의 눈 혹은 망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결과물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교체 시에 최대한 센서 및 렌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청소 시에도 블로어로만 8, 90% 이상 청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렌즈를 직접 닦으셔야 하는 경우 절대 알코올이나 세탁되지 않은 안경 닦기 천 그리고 물티슈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렌즈에는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청소 시 이 코팅이 벗겨지거나 이물질에 긁혀 렌즈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렌즈 전용 일회용 클리너 및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이물질을 털어낸 상태에서 안쪽에서부터 바깥 방향으로 둥글게 닦으시며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디와 렌즈를 정했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브이로그와 같이 캐주얼하고 일상적인 영상은 오토로 놓고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촬영은 매뉴얼 모드로 놓고 촬영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오토는 카메라가 알아서 적당한 화이트 밸런스 및 조리개값, 셔터 스피드, ISO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똑똑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컷과 컷이 붙어야 하고 컷 안에서 원치 않는 노출 조정 및 색감 변화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조금은 귀찮더라도 화이트 밸런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혹은 필요에 의해서 픽처 프로파일과 포커스까지 다 설정을 하셔서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오토 모드의 편리함을 두고 더 많은 것들을 컨트롤하라고 한다면 처음엔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게임 조작이랑 매우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화살표 키 및 마우스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간단한 게임에서 캐릭터별로 능력과 아이템을 사용하는 비교적 복잡한 게임으로 넘어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떤 능력이 무슨 키인지 또 어떤 아이템이 무슨 효력을 발휘하는지 숙지하는 데 당연히 어느 정도 진입장벽은 있습니다. 하지만 튜토리얼을 통해서 짧게 배우고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조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으실 겁니다. 카메라 매뉴얼 세팅은 최소한 게임보다 쉽습니다. 여러 버튼이 특정 세팅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존재하고 심지어 대부분의 카메라는 터치스크린으로 스마트폰 다루듯이 설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이나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사실 한번 맞춰놓은 세팅은 크게 변할 일도 없습니다. 오토 모드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자신이 의도한 이미지를 목적에 맞게 훨씬 더 아름답게 담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수동 촬영 모드에서 저희가 내려야 할 선택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순서와 상관없이 본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세팅부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는 주어진 광원에서부터 가장 이상적인 흰색을 촬영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색온도가 낮을수록 난색, 높을수록 한색을 띠며 원하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다음은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낮을수록 밝고 높을수록 어둡습니다. 하지만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는 이유는 명도도 있지만 이미지의 움직임의 부드러움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낮을수록 이미지에 잔상이 생겨 부드럽거나 어지러운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고 높을수록 잔상이 줄어들어 매우 날카롭거나 매끄럽지 못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촬영 프레임 속도의 약 2배 정도의 값이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30프레임 촬영이라면 셔터 스피드는 약 60 정도가 적정 값입니다. 그리고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밝아지는 동시에 심도 또한 얕아집니다. 반대로 조리개 값이 높아지면 어두워지면서 심도 또한 깊어집니다. 물론 명도의 조절을 위해 세팅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세팅 시에는 심도 표현을 목적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명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절해주는 것이 바로 ISO입니다. 이 ISO는 바로 센서의 빛에 대한 민감도를 설정하는 값인데요. 숫자가 적어질수록 어두워지고 높아질수록 밝아집니다. 하지만 적정값 이상으로 ISO를 무리하게 높인다면 지저분한 노이즈를 얻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해당 카메라의 적정 ISO가 최대 어디까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메라의 적정 최대 ISO는 1600까지이며 기종 성능에 따라 3200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현존 풀프레임 기준으로 소니의 카메라가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ISO를 제공합니다. 피처 프로파일이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스타그램의 필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 모드에서의 피처 프로파일 설정이란 이미지를 인스타 필터처럼 예쁘게 보정하는 의미보다는 영상의 톤 앤 무드에 맞게 샤프니스, 콘트라스트 혹은 추후 색 보정이 용이한 피처 프로파일의 설정을 주로 의미합니다. 소니의 S로그, 그리고 파나소닉의 V로그, 캐논의 C로그와 같은 로그도 추후의 색 보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피처 프로파일의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이 바로 포커스입니다. 오토포커스라는 기능은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캐논이나 소니의 경우 얼굴 인식 오토포커스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얼굴의 포커스가 지속적으로 잡히도록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오토포커스는 아직 완전히 신뢰하고 믿을 만한 기술력이 안 됩니다. 따라서 팔로 포커스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초점 링을 조절하여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도록 하고 부드러운 초점 이동을 통해 더 시네마틱한 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포커스의 조절은 심도가 얕을수록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매뉴얼 촬영으로 기본적인 세팅을 본인에 맞게, 본인의 의도와 맞게 설정하고 촬영하는 습관은 본인에 맞는 스타일을 찾게 해주며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본인의 개성과 의도가 전달되는 첫 단추입니다. 추가로 이런 세팅에 능해지고 익숙해진다면 영상미를 구성하는 프레이밍 능력도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